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대책위원회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모순점을 찾아내 대국민 보고회 등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임금을 반으로 줄여 일자리를 2배로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 법인을 세워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합의하고 오늘 오후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이 문재인 정부 노동적폐 1호라며 간부들이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5년간 임단협 유예는 노동 3권을 파기하는 거라며 설 연휴 뒤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반면 한국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혀 양대 노총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 외 지역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구제역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말 아시아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동의한 계획이라며 조만간 실무 협상팀이 파견될 것이라고 밝혀 회담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네, 뉴스큐 2부 구제역 관련 속보부터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전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모든 우제류 시장을 3주간 폐쇄하는 등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을 하고 오늘 오후 6시부터 1시간 전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제류 축산 농장과 또 관련 작업장 등의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 역시 금지가 됩니다. 네. 현직 지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선고가 되면서 정치권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 대신에 정황 증거를 종합해서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가 나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존 판례와 비교할 때 실형이 선고되는 건 물론 현직 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이 과정에 가중 요소가 고려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라고 보고 그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한 겁니다. 실제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한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에 정작 직접 증거에 대한 언급은 판결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접속 기록과 텔레그램 대화의 맥락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김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런 점을 근거로 재판부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측의 거짓 진술을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의혹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첫 결론이 나왔지만 각종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 항소심을 통해서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이 사법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을 통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김경수 지사를 접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지사는 하루빨리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또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1심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됐던 전력 등을 거론하며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여당은 연일 사법적폐청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율사 출신 인사들로 대책위를 꾸린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현직에 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판사 탄핵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강경하게 나서는 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이 상당수이고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도 보수 성향 판사도 적지 않아 향후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완된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설 연휴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를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치 현안으로 경색된 전국은 더욱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살려라! 청와대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사실상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직접 답해야 하고 과거 검경의 부실 수사와 드루킹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관여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봐주기 부실 수사를 넘어서 수사를 방해한 서울경찰청장, 누가 이들을 움직였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과 관련한 앙금이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며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판결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와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의 불참으로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불투명했던 2월 국회 역시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야권이 김 지사 이슈를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위에 올리기 위해 대여 총공세에 나서면서 당분간 전국은 냉각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광주의 합작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짓는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시동을 건 지 4년 반,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힌 지 7달 만입니다. 하지만 노사 갈등을 봉합하려고 낸 부속 조항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시장과 현대자동차 대표의 투자협약서 서명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타결 직전 무산됐던 협상이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 진통을 겪었던 건 노사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을 차량 35만 대 누적 생산까지로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노동계는 한 해 7만 대 생산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임금 단체 협상을 유예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경영 조기 안정을 위해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단은 결국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으면 노사가 서로 만나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 봉합으로 관련 협의를 당분간 미룬다는 뜻이기도 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갈등의 불씨를 남기긴 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누구보다 반기는 이들은 광주 지역 취업 준비생입니다. 광주 지역 취업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도시로 알려진 광주 지역 제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한평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공장터로 접근성이 좋은 신설 국가산업단지를 택했습니다. 자본금 7천억 원 규모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의 새로운 자동차 공장은 이곳 60여만 제곱미터에 세워집니다. 새 공장이 누구보다 반가운 이들은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시기랑 제 학년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딱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직접 일자리 1,000개, 간접 일자리는 만여 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에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 생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컸습니다. 정말 단비 같은 또 광주 시민의 148만 명의 산소 같은 그런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공인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보이며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를 밝힌 곳으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광주 지역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19년 만에 국내 경차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밉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 올 상반기에 2-3곳 정도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2년 아토스를 마지막으로 국내 경차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시장 수요는 꾸준히 있었지만 가격 대비 국내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19년 만에 다시 경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초봉 3,500만 원 수준의 적정 임금과 노사 상생 생산 시스템으로 경쟁력 있는 경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대차는 새로 개발한 경형 SUV를 신설 법인에 위탁 생산하고 완성차를 공급받아 오는 2021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어려워지는 자동차 산업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높은 임금과 노사 문제로 해외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GM이 문을 닫은 군산이나 조선업 경기가 침체한 경남 거제 등 일자리난에 시달리는 지역에도 기대를 품게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올 상반기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외에 다른 제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의문입니다. 이제 기업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과 업종으로 퍼지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강력 투쟁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이번 협약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유정자들의 거짓이 밝혀지는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밝힌다. 광주시청 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재벌과의 뒷거래로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했다며 차량 35만 대 생산까지 주 44시간 평균 연봉 3,500만 원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노동 3권을 부정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경차를 만들자는 것은 미래는 보지 않고 현재 상황만 모면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속 가능성도 없는 일자리 정책으로 광주 시민과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를 담보로 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가장 나쁜 사기와 다름없다. 협약식이 열리는 시각, 울산에서 광주를 찾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조합원 천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이 열리는 광주시청 앞에서는 노동계가 협약식 장소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협의 당사자로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국에 없던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노조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고 또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 그대로 우여곡절 거쳐서 4년 7개월 만에 아무튼 결실이 나왔는데 이번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협약에 이르렀고요. 결국은 광주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염원이 특히 노동조합 쪽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현대차 그룹은 또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요인이 결국 이번 협약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협상 타결로 어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어떤 순기능은 여러 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추후 논란이 되거나 과제들을 좀 교수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협약식 이어서 이제 광주시가 사업 계획도 마련하고 정부 심사에도 착수할 텐데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특별한 난관은 없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개문발차한 협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디테일을 보면은 앞으로 난관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 자본금 조달 문제도요. 예.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1대 2대 주주로 한 40%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60% 1,680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느냐라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한 7천억 규모 돈이 들어가는데 자본금 외에 5천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마 산업은행이 대출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출 문제도 역시 산업은행이 또 대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산업은행이 돈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출자 문제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노사 협약을 통해서 상생 모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실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경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주체가 광주시가 되는데 광주시가 사실 경영 주체로서 노사 협약을 완만하게 또 현대차하고 협약이라든지 협력을 완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상당히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출자 문제, 또 경영 주체 문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민노총의 현재 상황에서 반대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타결은 됐지만 여전히 임금단체 협상 유예를 노동 3권 파괴 행위다 이렇게 민노총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원형적인 거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35만 대 생산 때까지는 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단체 협약을 2년, 또 임금협약은 1년마다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고용 이 되고 또 거기 새로운 회사에 노동조합이 성립이 되면은 그 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서 이 협약이 준수 여부가 사실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개문발차했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으면 노사가 서로 만나서 협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측도 보면은 좀 광주시와 현대차 양자가 되겠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섭 같은 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이 아닌 그냥 단순 투자를 하고 의탁 생산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하고 노조는 또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아주 새로운 상황이 사실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노조 측에서 민노총 측에선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현대차 정규직 임금과도 좀 격차가 있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좀 현명한 조언이 없을까요? 네, 그것도 지금 연봉 3,500에 44시간 기준으로 그 이야기만 있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용역을 주고 그리고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3,500이라는 게 4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이 이른바 오버타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 또 이게 숙련 노동력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력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숙련 노동력을 고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 또 이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비숙련 노동력의 이 정도 임금 수준으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당연히 현대차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저임금이라는 주장도 사실상 비교해 보면 가능합니다. 단 하나는 임금 구조 자체가 지금같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당이 많아서 기본금이 적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 기본금을 높이는 구조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 질적인 측면에서 꼭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앞으로 노사협약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출자 문제라든가 경영 주체 문제, 또 임금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조금 타결은 됐지만 앞으로도 좀 봉합해야 될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들리는데 이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좀 가장 시급한 대목이 있다면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있다가 자동차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특별히 이제 출자 문제부터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대차가 새로운
생산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데 3년을 잡았는데 그거 자체도 상당히 타이트한 스케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차가 얼마나 시장성을 가지고 또 저임금을 기초로 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기본 발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요. 앞으로 성공 여부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여전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 모델을 상반기 안에 2-3개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지금 방침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넘게 한 거의 5년이 걸려서 지금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네. 성공 사례라고 정부가 지금 해서 금방 그렇게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상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청북도 충주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을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온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입니다. 이 농가에서 키우던 한우 11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침 흘린 등과 같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이 급히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경기도 이해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례입니다. 이 농장은 첫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금감면 젖소 농장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보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 농장의 소 11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하기로 하고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2개 농장의 소 38마리도 구제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이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안쪽에는 차량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할 초소를 설치합니다. 차 세대가 이 도로 주변을 다 봉쇄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전 도로, 진입 도로들 다 하고 있어요, 소독은.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이 농가에 공수 의사를 보내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 농가의 경우 아직 재접종 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 농가가 안성 지역의 구제역 간형 농가 2곳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을 벗어나 충북 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렇게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과 가축 시장 3주간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어 오늘 오후 6시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과 사료 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 이동도 금지가 됩니다. 또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 시장은 3주간 폐쇄되고 이 기간 시장 내외부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구제역 관련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YTN은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를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해체된 고등학교 여자축구부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감독이 선수 눈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고 늦은 밤 안마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자축구부 감독이 선수들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1분이라도 답이 늦으면 죽고 싶냐는 폭언이 뒤따릅니다. 계단 청소를 시끄럽게 했다. 운전하는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수시로 생활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하고 부모님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진짜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진짜 그러려고도 했었고 학교에서 자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저는 워낙 높게 나와가지고 학교 멘토 선생님이 저한테 있었어요. 지난해 8월까지 한 고교 여자 축구부를 지휘했던 A 감독. 유능한 여성 감독으로 꼽히지만 선수들과 학부모는 폭언과 갑질의 화신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밌다며 눈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는 감독의 모습은 선수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거나 그러면 비비탄 재밌다면서 애들 막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총 쏘고. 선수들은 수업의 훈련까지 힘든 하루를 마치고도 맘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감독에게 불려가 안마를 해주는 건 일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자기가 체했다고 감독님께서 체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들은 사람이 먼저 가요. 거의 4-5명씩 와서 안마하고 거의 2시간 동안은 잠도 못 자고. A 감독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알탄 그거 애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로 같이 장난치면서 쏘고 그랬던 건데 제가 병원에 체해서 간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좀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정말 좀 두드릴 사람 시간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두드려달라 그러면 애들이 와서 두드려진 것 뿐이거든요. 피해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문제의 축구부 감독이 선수들의 복지 카드와 장학금에 손을 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축구부에서 뛴 19살 정소희 양.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책 구입을 위한 복지 카드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감독이 정량의 카드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사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기적이다고 애들 좀 사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막 혼내는 거예요. 저를 무슨 책 사고 싶다, 막 자격증 그거 책 사고 싶다, 막 이렇게 계속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30만 원치 넘게 사줬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수에게 나온 장학금에 손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장학금 1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떼서 축구부 운영비로 내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회비 안 된 애들 막 채워주고 그러겠대요. 그래서 행정실에 낸다고 50만 뽑아달라 했는데 저 그걸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좀 한참 뒤에. 근데 그걸 저 이름으로 넣어야 했었는데 자기가 기부했다고 이렇게 낸 거예요. 감독은 형편이 어려운 또 다른 학생을 돕기 위해서였고 학교 관계자들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하지만 회비가 못 내는 애가 있었는데 저 50만 원을 걔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장님도 알고 계셨고 해서. 학교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약간의 스폰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본인이 학교에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뭐 넣겠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들은 거지 발전기금을 학생들 돈을 모아서 저희 학교에 낸 건 전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학생 저 학생 뭐 얼마씩 돈을 내서 뭐 팀비를 운영하고 이런 건 없어요. 여기에 성희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맨날 얼굴 보면 막 놀래면서 그냥 게임 안 뛰겨줬어요. 네 해준 게 뭐냐고. 애들 많은 데서 밥 먹고 있는데 막 너는 사고 터서 애 낳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하고. 하지만 감독은 성희롱 발언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아동보호법과 학대, 공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종교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시민대책위는 오늘 오후 2시 조계사를 출발해 광화문과 청와대 앞까지 3시간 동안 행진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30분 업무상 미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지은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연루된 탄핵소추 대상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오늘 서울 서초동 민변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또 임성근, 신광열, 조한창, 이진만 판사 등 10명이 이번 탄핵소추 추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국회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영장 전담 재직 당시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이후 탄핵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손석희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가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이후 손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를 설 연휴 이후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손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지난 10일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 대표를 폭행 사건의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러는 사이 대중의 관심은 엉뚱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 접촉사고를 냈는데 당시 동승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손 대표와 김 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전은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나서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27일 손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다며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손 대표는 통화에서 견인차 기사에게 동승자를 받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을 봤다고 답하자 손 대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승자 문제에 대해 경찰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안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경찰이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케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7시간 반 동안 종로구에 있는 케어 사무실과 박소연 대표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산에서 살면 안 돼요? 걔들은 산의 무법자요, 무법자. 네, 오늘 뉴스큐에선 영화 언더독의 이춘배 그리고 오성윤 감독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한나의 자막에서 잠깐 멈추시던데. 네. 네, 감독님. 아까 잠깐 봤는데 네. 이 자막에 뜨거운 호평 속에서도 외면받는 한국 애니메이션 이 자막이 뜨니까 예, 가슴이 좀 뭉클하고 안타깝네요. 네, 우리 오 감독님이 보시면서 좀 표정에서 어떤 읽혔는데 그럼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언더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개봉관이 좀 줄어든 상황인가요? 매주 이제 방학이고 또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매주 새로운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저희 영화는 안타깝게 지금 관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영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극장주님들은 계속 네. 또 롱런을 하겠다 이렇게 또 다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조금 어렵지만 평점은 높더라고요. 굉장히. 평점은 현재 한국 네. 영화 개봉작 중에서는 탑입니다. 예. 그 평점이 좀 높은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들 작품이 굉장히 만듦새가 네. 그동안 국내 애니메이션 중에서 보기 힘든 그런 퀄리티가 높은 그런 애니메이션이라서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캐릭터들의 그 감정 연기나 그런 것도 훨씬 풍부하고 네. 되게 그 호소력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그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도 좀 지금까지 있었던 애니메이션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주제 의식도 좀 다르고. 그리고 배경 그림이 굉장히 그렇죠. 멋지고 수채화처럼 화려하고 네. 기존의 3D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의 손맛으로 이렇게 그려낸 배경 그림이 굉장히 스크린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런 네. 것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꼭 스크린에서 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검색해 보니까 필모그래피가 겹치던데 그럼 계속 같이 작업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거든요. 실례지만 누가 선배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선배입니다. 네. 예, 졸업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마당을 나온 암탉도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그렇죠. 뭐 호흡은 잘 맞아 보이시지만 오랜 뭐, 시간 동안 좀 의견 충돌도 그런 건 없으셨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네. 그 작업을 할 때 뭐 항상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항상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는 제가 감독이었고 애니메이션 연출 감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동 감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쟁점도 많아지고 그런데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서로 최종적인 합의를 해서 오케이 컨펌을 내기 때문에 그게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 자리에서 동의 안 하면 그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마당을 나온 암탉도 이 두 분이 만드셨구나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저처럼 왜 두 영화의 어떤 평행 이론이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영화계에선. 그건 왜 나온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그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과 언더독이 우리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좀 글쎄요, 약간 쑥스럽긴 합니다만 독보적인 그런 위치의 그런 결과물이었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작품 자체로 보면 저희들이 똑같은 동물이 주어진 자기 이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그런 주제 의식이 비슷하고 또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풍광과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특히 이번 언더독과 마당을 나온 암탉이 다른 부분은 이제 엔딩에서 우리 언더독은 아주 해피하고 행복한 그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다른 점도 있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니요, 좀 그 신경 정도는 쓰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오셨는데 뭐 마당을 나온 암탉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동물과 관련된 얘기인데 좀 동물권이라든지 특별히 좀 두 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르셨던 건가요? 동물을 통해서 이제 우화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또 얘기하는 거니까 우화가 갖고 있는 또 좀 더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들으면서 다 가슴 속에 새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또 동물을 다루게 되는데 저희는 특히나 이렇게 잘 나가는 동물들이 아니라 버려진 유기견, 그 다음에 양계장을 탈출한 암탉,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기가 새롭게 찾아나가면서 스스로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나가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꿈과 희망은 사실 동물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모든 인간들도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동물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시민들 모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영화는 이제 뭐 예고편을 통해서 좀 접했는데 결국 주인공 뭉치, 유기견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사회의 약자를 좀 투영했다고 하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약자를 좀 뭐 짐작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네.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힘겹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체투지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약자, 사회적 약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언더독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까를 포함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영화를 보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최대한 멀리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 영화가 말하는 사람은 어떤 주체인가요? 좀 어려운가요?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갑이죠. 네. 갑과 을의 관계일 사람이 수 있다. 갑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갑의 횡포 때문에 을이 힘겹고 괴로워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뭐 그런데 을이라고 해서 그 틀 안에 갇혀서 살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과의 공존이 힘들다고 판단한 이 개들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자. 그래갖고 스포일러지만 네. 마지막에 아주 저는 그 마지막 그 공간이 우리 한반도에 어떤 닫혀있는 성장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 성장판이 또 미래에는 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그 공간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또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또 유기견들이 도착한 곳도 마침 DMZ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얘기가 나왔네요. 너무 또 제가 얘기 드렸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DMZ는 뭐 아시다시피 그 한반도의 그 야생 동물의 낙원으로 지금 이제 예전에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비극의 공간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지금은 동물의 낙원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성장판이 열리듯 그 공간이 그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작품에서 그런 비극의 공간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비극의 공간을 다른 시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7년 전에 쓸 때는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도발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대가 이렇게 갑자기 최근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었죠. 네, 시대가 어떤 남북 관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당시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으니까. DMZ를 언급하고 이걸 배경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결로 비춰질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목소리 연기에 참여하는 배우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박철민 씨도 있고 또 주인공이 도경수 씨인가요? 뭉치? 특별히 박소담 씨. 특별히 선정 이유가 있나요? 저희 애니메이션은 뭐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굉장히 결이 다른 저희만의 한국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림이 주는 그런 느낌도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영화거든요. 애니메이션 치고는. 그래서 저는 기존의 그 만화 영화라고 일컫는 그런 애니메이션 성우님들과 하는 것보다 좀 사실적인 연기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캐스팅해서 녹음을 하고 싶었어요. 네, 도경수 씨만 놓고 봤을 때는 뭉치하고 좀 뭐 요즘 말로 싱크로율이 좀 있었습니까? 거의 뭐 외모도 100%였고요. 저는 인물을 캐스팅할 때 저희가 창조해낸 이 캐릭터성과 그 인물,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기 인성이 잘 맞을 때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뭉치의 경우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껴서 굉장히 잘한 캐스팅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죠. 네, 두 분 중에 우리 오 감독님께서 하셨어요? 캐스팅은? 캐스팅은 주로 오 감독님이 맡아서 하셨고요. 네. 약간 하는 일이 약간 다르세요? 나눠져 있으신 나눠져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스튜디오에서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고 오 감독님 전체 조율을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와 뭐 그런 큰 작업을 주로 하시고. 그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흥행작을 내고도 앞서 지금 뭐 개봉관도 얘기하시고 애니메이션 성적이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당사자로서 좀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좀 안타까운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랜만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 220만이라는 엄청난 이제 스코어를 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그 사이에 이제 성공한 작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수입이 돼서 굉장히 또 관객들이 많이 찾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 애니메이션은 영유아 애니메이션이다. 미국 애니메이션, 일본 거보다 볼만하지 않다. 이런 편견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벽이었어요. 그걸 또 편견을 깬 게 또 마당을 나온 암탉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 편견을 또 깨기 위해서 마당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미 그 편견의 벽이 더 두터워진다는 걸 많이 느껴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뭐 평가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흥행 성적을 떠나서 충분히 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김정숙 여사도 도경환 장관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하셨죠. 도종환 죄송합니다. 네, 도종환 장관과 함께 같이 관람을 하셨는데 뭐 어떤 평을 좀 내리셨어요? 뭐 이구동성으로 뭐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한국적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도종환 장관님 같은 건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부천 영화제에서 이 꽃가루 시사회를 또 보셨거든요. 그때 일종의 시네마 천국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그랬던 감동을 갖고 계셔서 더욱더 또 저희 영화를 추천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뭐 도종환 장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지원해주겠다 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건 속에 담아두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만나기 직전에 나갔던 또 기사가 케어 관련 뉴스였잖아요. 물론 이 영화가 꼭 동물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유기견 이야기고 반려견 이야기다 보니까 아마 이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의 애견 문화가 자꾸 반려견을 많이 그러니까 유기견을 많이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개공장에서 개를 계속 생산해서 상품으로 화해서 유통을 하고 소비자들은 그 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지 않고 그냥 화려한 조명 아래 속에 있는 그런 귀여운 아기 강아지, 그 강아지들을 펫샵에서 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또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여러 동물단체들이 또 뭐 그런 구조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그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케어 문제를 보고 반려인 분들이 그다음에 그 이외 분들도 그분의 잘잘못을 따져내야 하지만 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펫샵 제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공장도 없고요. 과연 나는 반려인으로서 반려견들과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이 좀 남다르게 들리는데 또 영화 관련해서는 이 언더독 2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질문들도 있던데 앞으로 후속작에 대한 계획도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언더독 1이 굉장히 크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언더독 2에 대한 구상을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DMZ라고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들어갔지만 아직 자유와 행복을 찾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나갈 것인가
또 저도 궁금하고 네.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언더독 2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또 1편을 봐야 되겠네요. 네. 네, 1편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케에서는 언더독 이춘배, 그다음에 오성윤 감독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안녕 못하지. 반갑습니다. 각 기관, 단체, 학생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몸 건강하고 우리들 운동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순덕이 형, 1분 앞에 한국 아트로 싸우다가 따라가 케이크대로 잘 가요. 오늘이나 기쁜 소식을 듣고 올까 하고 나갔죠. 그래? 한 번도 못 듣고 오는데 오늘도 발언은 안 하시죠, 두 분 다? 조금 여행도 하시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 안 되었는데 내가 어떤 좋은 걸 본더라도 웃음이 나오겠나. 안 좋은 일상들이 저에게는 더 깊게 남겨 있어요. 결국은 할머니에게 일상의 웃음을 선물해드리지 못했구나.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날 한 분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머니 이름을 불러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내 이름은 이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얼굴을 대중 앞에 내밀 수 없는 분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 1372차 수요 시위 오늘날까지 일본은 사죄도 배상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님의 뜻에 언제나 함께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할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23분 생존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전에 일본 정부가 반성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여전히 시간이 소요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정부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가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이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들 우리 편이구나. 위드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거.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우리 편이구나 하는 거. 그까짓 위안부 이래 하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얼버무리를 해가지고 일이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세상에 만약에 태어났다 하면 좋은 남편만 내가 아들 자식들 놓고 부모 모시고 평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 소망이라. 내 소망은 그런데 그래 되겠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 30일 트위터에서 북한의 도발 중지와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하며 북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면서 비핵화를 이룰 적절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김정은을 보게 되길 고대한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큰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도로 협력 사업을 위해 북측 관계자가 우리 도로 시설을 시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접촉에서 도로와 관련한 기준 등 실무 자료를 교환하고 북측 관계자의 우리 측 도로 시설 시찰, 인력 교류 등 도로 협력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지난해 별도의 장비 없이 현장 점검만 벌인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를 공동 조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임무 수행 중 북한의 목함줄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도 성실히 군 생활을 이어왔던 하재헌 중사가 전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 중사는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 금메달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하지만 군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며 부상을 극복해 나갔고
장애인 국가대표 조종 선수로 나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남자 조종 10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투혼까지 발휘했습니다. 시련을 뛰어넘은 하중사는 결국 패럴림픽 금메달이라는 더 큰 도전을 위해 고심 끝에 4년여 동안 몸담았던 군인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이겨내게 되면은 뭐 이제 남들은 저를 보고도 또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최대한 안 쓰러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중사의 저녁식에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당시 같이 작전에 나섰던 동료 7명도 함께했습니다. 당시 쓰러진 하중사를 구하러 간 김정원 중사도 한쪽 다리를 잃는 등 위급 상황에서도 동료애로 빛났던 이들의 모습은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역하지만 인생은 계속 연장이기 때문에 나가서라도 그 고통을 이긴 것처럼 이번 올림픽 참가해서 꼭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또 현 부대를 또 우리 군을 빛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들 보고 이렇게 견디게 되고 아들은 또 이게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아들은 그 힘으로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중사의 저녁식에는 수색대대 장병 150명이 참가해 하중사의 제2의 인생을 축하했습니다. 하중사는 내년 도쿄 패럴림픽과 2024년 프랑스 패럴림픽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며 금메달을 꼭 목에 걸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설비 투자는 1년 전보다 4.2% 감소해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9.6% 감소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0% 증가하는 데 그쳐 2000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7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이 5년 5개월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8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4%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첫째 주 0.15% 하락한 이후 285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9.13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의 파장이 아파트로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20년 만에 산업은행의 품을 떠나게 됐습니다. 새 주인으로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상황인데 세계 조선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8년 대우그룹이 옥포조선소를 인수해 설립한 대우조선공업. 하지만 2000년 대우그룹의 해체로 독립했고 이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업황 악화와 매각무산, 분식회계 사태 등을 겪으면서도 세계 2위 자리를 지켜온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는 민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격인 조선통합법인을 만든 뒤 산업은행이 법인으로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넘기는 형태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수평관계로 통합법인의 자회사가 됩니다. 대신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대우조선에 최대 2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빅3 체제하의 과당 경쟁,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빅2 체제로의 조선 산업 재편 추진 병행이 필요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향을 물어보고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산업은행은 자금 투입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쏟아부은 공적 자금만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조선업의 지각 변동도 이어지게 됩니다.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지는 만큼 점유율 20%가 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다만 인력 구조 조정 등의 우려로 두 회사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더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은 인수 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현장 실습 수당이 현실화되고 기간도 최장 6개월로 늘어납니다. 교육부가 현장 실습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산업체에서 일을 하다 숨진 학생들의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위한 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원학기로 정해 전공 과목을 중점 이수하거나 산업체 현장 실습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3개월인 현장 실습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실습 수당은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현재 20만여 원에서 대폭 인상합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75%로 학습과 근로시간을 구분해 계산한 뒤 표준협약서에 명시됩니다. 실습 여건이 우수한 선도기업은 2022년까지 3만 개까지 늘려 정책 자금과 공공입찰,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은혜 부총리는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 실습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현장 실습 기회를 보장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체 수가 늘어나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로 교육부 개선 방안에 대해 실습받던 기업체에서 숨진 학생들의 유족과 노동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내놓으라며 유 부총리의 정책설명회장 진입을 막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설명회도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제2의 이민호 제3의 김용균 안 나오게 하는 법 있습니까, 이 법이? 예? 당신들이 만들어내려는 이 제도가 반드시 나와요. 교육부는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가 배치된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권리 구제를 돕는 등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지만 유가족을 중심으로 실습 폐지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대설경보까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cm 가까운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눈이 집중되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고 교통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앞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차량과 견인차가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좀 충격이야. 낮 1시 반쯤 강원도 양양군 동해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쳤고 1시간 넘게 극심한 지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힘껏 밀어보지만 화물차는 헛바퀴만 돌며 계속 미끄러집니다. 동해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눈길 미끄럼 사고만 10건이 넘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우리 바빠요. 지금 또 가야 돼요. 다른 데 또 가야 돼요. 1시간에 5cm가 넘는 눈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도로변에서 뒤늦게 체인을 장착하는 운전자들로 혼잡은 더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밤사이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운행을 부탁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자 프로농구는 지난 6년 내내 최강팀 우리은행의 동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우리은행이 선두를 질주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KB가 한 경기차 선두에 올라 있는데요. 두 팀의 선두 경쟁이 뜨겁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의 독주를 막을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KB는 올스타 휴식기 이후 더욱 강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대형 센터 박지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동안 외국인 선수 손튼이 탁월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10연승을 내달리며 우리은행이 독점하던 선두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부담감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우리은행은 에이스 박혜진이 지난해 말 발목을 다친 뒤 주춤합니다. 5년 만에 3연패를 당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약체 신한은행을 제물로 연패에서 탈출했지만
KB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3번 연속 징계, 부담입니다. 박혜진 선수가 조금 그 부상에서 빨리 탈피를 하고 수비자들을 흔드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해줘야 다른 국내 선수도 살아난다. 우리은행은 6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1월 말 순위에서 모두 2위를 크게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KB가 한 경기차 선두로 올라선 낯선 순위표가 완성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외국인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두 팀의 선두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인 빅뱅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양 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3시까지 승리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은 새벽 6시가 넘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리가 최근 클럽 이사를 사임한 것은 오는 3, 4월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기 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근거 없는 제보들로 인해 승리가 강력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조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에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하루 평균 12,000여 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며 관련 정보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 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활용하면 진료 시간과 진료 과목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곳은 강원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닙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 부산인데요. 고산지대에 눈이 쌓이면서 첫눈 목격담이 SNS를 통해서 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역대급 첫눈이라며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고 또 설인사, 제설한 위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얀 세상에 들뜬 건 순간이었고 도로가 얼어붙어 고지대나 비탈길 교통이 통제가 되면서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가 하면 또 한 유치원 꼬마들은 하원을 못하고 몇 시간씩 발이 묶여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고에 없던 늦은 첫눈에 부산 시민들 1월 마지막 날 대소동을 겪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추위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도까지 오르는 등 오후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합니다. 다만 추위 속에 오늘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일 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8도, 부산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도 5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설 당일에는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